정치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두수 시대정신연구소 대표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통화한 데 이어서 기시다 일본 총리랑도 전화 통화를 했고 또 싱하이민 대사를 통해서 시 주석의 이제 축전을 받았는데 눈에 띄는 단어가 이제 초심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뭔가 좀 우선순위에 있어서 한미동맹 강화에 좀 견제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윤석열 당선인의 이제 그동안 행보가 선거 과정에서 아무래도 한미 동맹을 좀 중시하는 거 아니냐. 현 정부에 비해서 중국을 조금 우선순위에서 조금 뒤에 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죠. 네. 그런 본인의 생각도 있었고 아마도 그렇게 표현되는 것이 국민들이 이렇게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당선된 후에는 더더구나 대통령 취임 후에는 절대 어느 쪽에 치우친 행보 보기 어려워요, 사실은. 네. 물론 한미동맹이 우리에게 가장 우선되는 부분, 가치긴 하지만 그렇다고 중국은 우리의 또 가장 중요한 경제적 파트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당선인으로서는 조심스럽게 행보할 수밖에 없고 중국 측에서는 그렇게 느꼈을지도 모르죠. 그래도 몰라서 아마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글쎄 한중 간 초심을 언급했다고 해서 그것이 혹시 이제 한미동맹에 대한 견제구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아직은 저희가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일단 그 윤석열 당선인이 그야말로 공약이라 하더라도 네. 조금씩 수정해가면서 현실 정치, 현실 대통령으로서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 이런 부분을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실용주의 외교를 펼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어쩔 수 없는 거죠, 것 그거는. 같습니다. 사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북한 행보가 심상치가 않거든요. 네. 이게 사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제 북한과의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성적표는 그렇게 높게 줄 수가 없다라는 평가가 좀 네.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판에 와서는 상당히 도발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시험을 계속 하고 있고 특히나 이제 시형 ICBM이 이제 발사가 임박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면 이 경우에는 이제 모라토리엄이 파기되는 수순으로 가게 되는 건데 윤석열 당선인이 어떤 대북 메시지를 처음으로 내놓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일단 선거 과정에서는 대북 선제 타격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와가지고 상당히 강경하게 뭔가를 대응할 것처럼 네. 이야기했지만 남북 관계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해결될 건 없습니다. 동북아의 평화를 우리가 불과 한 4년 전만 해도 전쟁 직전까지 가고 2017년 이 동계 올림픽을 통해서 겨우 그걸 이제 수습해서 지금의 이 평화와 안정적인 일을 누리고 있는데요. 북한에서도 현재 이 움직임은 그냥 남북 관계에만 연동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중국, 북한이 지금 같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히 남북 관계로만 보지 말고 국제 외교적 흐름에서 윤석열 당선자가 좀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좀 진중한 메시지를 내고 절대적 이런 미사일 발사라든지 이런 ICBM 실험이나 이런 거 반대해야지만 당선자로서의 좀 외교적 이 안목을 가지고 좀 원칙만 확인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거 캠페인과 국정 운영은 다르다 또 이런 설명이신 것 같아요. 그 다음 질문을 드려보면은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안철수 대표랑 도시락 회동을 가졌는데 2시간 정도 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물론 시간에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장제원 비서실장이랑 이게 인수위 등 인사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는 게 양측의 공동적인 지금 설명인데 납득이 잘 안 되거든요. 이번 주말에는 인선을 하려면 얘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걸 놓고 일부 언론에서는 좀 미묘한 기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도 좀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해가 안 간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네. 아니 지금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가 인수위 구성 아닙니까? 일주일 정도 안에 구성해야 되고 보통. 근데 인사에 대해 전혀 논의가 없었고 국정 전반에 논의했다. 도시락 먹으면서 그 정도밖에 얘기할 게 없나요? 저는 그건 아닌데 뭔가 같은 좀 서로 서로가 납득할 만한 결과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이제 인수위 원장을 이제 희망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윤석열 당선인이나 이제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금 다른 생각이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어차피 인수위라는 게 한시적인 조직이고 앞으로 이제 새 정부의 밑그림을 그리는 정도 역할이니까 그리고 또 인수위원장이 무슨 자신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자리도 아니잖아요. 대개 분과위원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실무적인 중요한 역할은 또 부위원장이 하게 돼 있고 부위원장 물망으로는 지금 권영세 전 사무총장이
뭐 핵이 이제 물망에 오른다고 하고 있고 하니까 그냥 상징적인 차원에서라도 뭐 이렇게 국민의당 대표인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에 하는 것도 뭐 그림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모르겠어요. 정치적 그 판에 있는 분들은 좀 다른 그림을 그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조금 삐그덕거리고 인선이 늦어지고 국민의당이나 안철수 대표 측에서 뭐 불만을 가지고 한다면 네. 벌써부터 국민들 딱 생각할 거 아닙니까? 뭐 벌써부터 권력 투쟁이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으니까 저는 순리적으로 빠른 시간에 이건 풀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인수위원장 후보군에 뭐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또 김한기 전 민주당 대표도 좀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그렇게 가고 그러니까 윤석열 당선인이 점찍은 다른 인사가 있고 그래서 안철수 대표는 결국 국무총리로 직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좀 관측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인수위원장 이야기는 선거 이 단일화 전에도 네. 좀 거론됐던 이름들이고요. 다만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 보면 이런 단일화에 어쨌든 공갈을 하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는 것 같은데 윤석열 당선자는 말의 승찬으로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이름은 많이 거론하고 상대적으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이름은 별로 거론하지 않아서 꽤 우호적인 관계에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암만 해도 지금 인수위를 꾸리는 과정에서 보면 윤핵관들이 다시 등장하고 정면적 포진이 되니까 안철수 대표를 인수위원장으로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반영된 행태가 아닌가 이렇게 예측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인수위 조직에 대한 구상은 대략적으로 나왔습니다. 7개 본과 1개 특위로 구성을 하고 뭐 소통,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뭐 그 당선인실 그리고 인수위 사무실을 뭐 자연에 가깝게 좀 놓겠다 뭐 이런 구상들을 오늘 좀 나왔어요. 뭐 그 통이동이랑 삼청동에 금연선 이런 건물들을 쓰겠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래서 아직 뭐 정확한 밑그림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네네. 거기다 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인선도 인권위원장이라든지 뭐 인수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인선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 평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뭐 우리가 인수위 구성을 한두 번 해봤던 게 아니고 여러 차례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뭐 그런 밑그림을 일단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인수위원회에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중요한 작업을 하긴 하겠지만 구체적으로 정말 뭐 당선인 신분에서 대통령으로 바뀌면서 뭔가 정책을 펴기 위해서는 본인 공약대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공약을 하려면 이행하려면 법률 개정 사항이 거의 대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에 지금 딱 기억나는 게 무슨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것도 대통령 마음대로 하라고 해서 합니까? 그게 법률 개정을 해야 될 정부조직법 개정을 해야 돼. 야당을 설득해야 되고. 그러면 야당을 이제 아직은 야당이 아니죠. 이제 그렇죠. 현재 여당이 민주당을 야당 예정인 해야죠. 이제 그런 민주당을 설득해야 되는 작업인데, 그러니까 저는 인수위원회에서 너무 이렇게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또 공약이니까 이거 관철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공약은 공약일 뿐 고집하지 말자. 공약을 어떻게 하면 국민 눈높이 맞는 것으로 좀 수정을 하고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 납득할 수 있는 정도의 대안을 제시해서 함께 이끌어가느냐, 협치를 해나가느냐 이런 정도의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과거처럼 무슨 인수위가 무슨 뭐 점령군 해가지고서 막 다 모든 걸 국정을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 지금 하는 정부의 모든 걸 다 엎어버려야 된다. 이런 과욕은 부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현재 밑그림이 나올 단계니까 이제 이것밖에는 얘기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윤석열 당선인도 뭐 선거 과정에서 현 정부에서 인계할 것은 인계하고 인수할 것은 인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그 윤 당선인의 공약 중에 이제 그 광화문 대통령 시대 이 부분이 좀 적극적으로 뭐 좀 구체화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뭐 정부 청사를 몇 층부터 몇 층까지 쓴다. 뭐 일단 인수위에서는 부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일단은 그 문재인 대통령도 추진을 하다가 경호상 문제를 폐지하기도 했고 이게 전문가들은 이게 실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지 않겠느냐. 결국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까지 그 뭔가 이제 구체적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모습들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광화문 대통령 시대라는 것이 그렇게 가치가 있느냐 어떻게 좀 보세요? 제가 볼 때 문재인 대통령의 어쩌면 1호 공약이 광화문 시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2년 정도의 내부 검토를 통해서 결국은 못했는데 이게 안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이제 경호상의 문제가 가장 컸는데 대통령이 우리가 이 남북 간 대치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긴급한 일이 생기면 바로 지하 벙커를 가야 되는데 현재 광화문 청사에는 지하 벙커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모든 유리가 방탄이 돼야 되는데 방탄으로 하면 이게 40년 이상 된 낡은 건물이 견디느냐 문제도 있고요. 또 대통령 경호는 경호 주위에 100m 정도는 모든
디지털 신호를 끊어야 네, 합니다. 네. 이 폭발을 네. 염려해서. 그런데 그런 거에 이제 경호상의 문제가 있는데 이 경호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국민과 함께하겠다는 정신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과의 어떤 가까워지는 것보다는 한국 대통령은 의회와 더 가까워지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가 의회와의 협치, 의회와의 이제 야당과의 대화 이런 것 쪽에 좀 더 중심을 둬야지 국민과의 대화라든지 국민에게 열린 정부 이런보다는 중요성이 우선순위에 좀 바뀌어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공약이더라도 만약에 문재인 정부 2년 검토해서 못한 걸 과연 윤석열 정부는 할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일단 실현되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꼭 광화문 정부청사를 고집할 필요는 없잖아요. 이제 문제가 현재 청와대 문제가 뭐냐? 네. 국민들과 너무 괴리돼 있고 네. 완전히 저 절간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다가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진들의 거리가 너무 멀다는 거 아닙니까? 본관과 본관까지 차 타고 가야 된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그래서 한동안은 뭐 이제 본관을 이제 뭐 다시 리모델링 해가지고 참모들이 거기 근무할 게 수석 비서관들이 근무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됐고요. 또 한때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여민관에 사무실을 했는데 그것도 좀 한동안 하다가 그쳤고 이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거 좀 저는 되는 방향으로 좀 아이디어를 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늘 얘기했지만 구중궁궐에 홀로 떨어진 대통령은 말이지 뭐 그것도 저 대통령 만나러 들어가려면 저 한참을 걸어 들어가는 이런 데서 홀로 떨어져서 보고서 검토하고 있으면 할 공간이 사람의 의식을 규정하거든요. 우리가 산사에 가면 참 마음이 차분해지지만 시장통에 가면 번잡해지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는 참모들과 그러니까 바로 뭐 미국 흔히 예를 들지만 대통령이 문 열고 나오면 바로 참모들 방에 예, 들어가서 뭐 이게 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커피도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이런 걸 한동안 보여주긴 했는데 그건 보여주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업무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만약에 정부 종합청사가 어렵다 그러면 다른 곳에라도 좀 해서 함께 일하는 참모들과 그런 모습을 좀 보이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이제 뭐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치권은 뭐 바로 이제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을 한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홍준표 의원이 대구시장 출마 입장을 밝힌 것을 두고 좀 설레가 좀 있는 것 같은데, 특히나 이제 윤 당선인 지지자 중에 일부가 뭐 이걸 굉장히 좀 강도 높게 좀 비판을 하거나 좀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홍준표 의원의 이제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을 부적절하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계속 얘기는 해왔죠. 네. 그런 얘기가 나왔었고, 근데 공식적으로 밝힌 건 이제 처음인 것 같은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뭐 의원도 여러 번 하셨고 네. 당 대표도 하셨잖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경남지사도 하셨고 대선 출마도 2번이나 하셨고 그러면 이제 후진들을 위해서 조금 뒤로 물러설 때가 아닌가요? 뭐 요즘이야 뭐 100세 시대니까 꼭 나이를 거론할 필요는 없지만 그 정도 경력이었으면 이제는 의원, 더구나 현역 의원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의원직을 던지고 거기 가겠다고 하실 이유가 좀 없을 것 같아요. 좀 후진들을 위해서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의원직 열심히 하고 이걸로 이제 나는 정치 인생을 마감하겠다. 이렇게 하셔야 될 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될까요? 만약 최종 출마하려면. 네네. 지금 국민의힘은 한석이 아쉬운 상황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이제 대구니까 뭐 거기 누가 그만둬도 또 이제 국민의힘에서 할 거다 이렇게 하지만 그거는 유권자들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좀 이렇게 이거 이렇게 보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더구나 현역 권영일 시장이 출마 의사를 밝혔는데 예, 예. 또 그분들하고 또 뭐 뭔가 드자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금 이선 후퇴가 바람직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의당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홍준표 의원이 하방이라는 표현을 쓴 것을 상당히 문제 삼으면서 지역 균형 발전 이런 정신에도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예. 이렇게 좀 지적을 했더라고요. 근데 하방이라면 뭔가 좀 반성하고 성찰하면서 좀 더 모든 걸 내려놓고 가는 건데 이 홍준표 의원의 그 대구시장 출마 선언은 뭔가 또 다른 추세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방이라는 말 붙이는 것도 부적절해 보이고요. 또 지방자치 정신으로 보더라도 서울에서 활동한 그리고 그것의 개정 대통령 후보까지 하고 당대표가 한 분이 그리고 또 다른 지역에 경남지사를 하신 분이 대구시장을 또 하시겠다는 거는 개개 안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배를 위해서 좀 후배를 위한 정치를 좀 가감하게 좀 실천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진 양성에 좀 힘써야 된다라는 의견을 같이 하시는 것 같고 이제 아까 앞부분에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여가부 폐지 공약이 그 현실화되는 것에 대해서도 당내에서도 좀 얘기가 나와요. 조은희 전 서초구청장이 오히려 여가부를 부총리급으로 격상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뭐 나 자신을 비판하는 건 상관없지만 당선인의 공약을 직접 얘기하는 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도 했고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 당선인의 결단이다라고 하면서 그냥 이행 의지를 좀 재확인했다라고 그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건 좀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뭐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계속 밀고 나간다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 반대하고 있고 그러면 공약이니까 반드시 관철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좀 갈등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저는 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공약은 공약일 뿐 그것을 뭐 이 관철하지 이거 관철하지 않는다고 누가 그 뭐 이 공약 실현 안 했다고 비판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좀 이상한 게 이 여성가족부 영문명을 보면 젠더 이퀄리티라고 돼 있어요 지금 보면 네. 젠더 이퀄리티 인 패밀리니까 양성 평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성이란 말이 붙어서 지금 조금 여러 가지 뭐 타겟팅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걸 아예 이제 민주당도 좀 그 동의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양성 이름을 평등부 바꾸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훨씬 좀 업무 명령을 넓히고 좀 얘기한 것처럼 무슨 뭐 저출산 문제라든지 그야말로 양성 평등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여성을 위한 것도 아닌데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닌데 마치 여성만을 위한 부처처럼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양성 평등부로 개청하고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또 여러 가지 기능도 추가를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민주당도 동의할 수 있고 공약도 어느 정도 실현이 가능한 것이고 그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은 이제 뭐 당선인의 의중을 아주 확실히 알 수는 없는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권 의원의 설명을 좀 이게 그 페이스북에 올렸던 SNS에 올린 글을 좀 보면은 이게 어찌됐든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일부 뭐 현 정권이 오히려 성별 갈라치기를 한 것이고 문제가 드러났던 부분을 이것은 결국에는 이게 여가부를 폐지를 하고 이제 기능적으로는 좀 다른 조직을 두고 그리고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까지도 동일하게 다루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조직이 좀 행간을 읽어보자면은 여가부가 이름만 바꾼다고 해서 이름만 바꿨다라는 비판에서 결국엔 자유로울 수 없지 않겠느냐 새로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 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여성가족부가 보여준 특히 이제 여성가족부 전체라기보다는 몇몇 장관이라든지 네네. 정치일 출신 이런 분들이 보여준 행태가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일부 성폭력 사태 대처하는 미온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로 이렇게 어마어마한 세금이 들어갔지 않냐니까 국민들에게 성폭력 사태를 교훈을 주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대처란 그것 때문에 비판의 여지가 있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여성만을 위한 부처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여성을 위한 부처 뭐 예를 들어서 그 정책이라는 것은 꼭 여성 가족뿐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모든 부처가 다 해야 되는 것인데 근데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여성만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양성 평등을 위해서 남성도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도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양성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맞다. 그것이 무슨 어느 성을 갈라가지고 남성 여성 뭐 열악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그거보다는 전체적으로 열악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오는 이렇게 해야지 그렇다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양성평등부라고 개칭을 하고 지금까지 잘못돼 왔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바꾸고 새롭게 어떤 그 추가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하고 이래서 뭐 야당의 동의도 민주당의 동의도 흔쾌히 얻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가부가 뭐 단순히 지금 여가부에서 80%가 사실은 가족 청소년들에 많이 쓰이고 있고 그런 부분 때문에 핵심적인 당사자들에 대한 어떤 혜택이랄까요, 지원이랄까 이런 것들이 위축될 여지가 있다라는 지적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예산이 상당히 각 부처로 흩어져 있지만 네. 또 전통적으로 중요한 또 핵심적인 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우리 노동일 교수님 말씀에 대부분 찬성하는데 양성평등부라고 하는 이 양성도 약간의 대립적 두 이야기라고 해서 요즘은 그냥 성평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 그렇게 같은 말이긴 한데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요. 그리고 이 공약이라고 해서 반드시 지키겠다면 정체적 정쟁 상황으로 돌발하기 때문에 조금 인수위라든지 이런 데서 좀 지혜를 발휘해서 과연 우리 시대 예로 들면 영국에는 그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도 있습니다. 물론 뭐 정부 체계는 좀 다르지만 그런 것처럼 개인의 행복이나 가족의 행복 그리고 좀 홀로 된 사람들의 어떤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까지 둘 정도니까요. 이제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이것은 폐지로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민주당 얘기도 한번 해보면 그 뭐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고 사실은 이재명 후보 전 후보의 그런 역할을 두고도 좀 여러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치러야 한다.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 뭐 당 대표의 이제 서울시장 출마설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이 전 후보의 그 앞으로의 행보를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일단 대통령 후보로서 엄청난 네. 힘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치적 약간의 휴식기를 가지고 네. 또 뭔가를 공부하러 간다든가 뭐 이런 코스를 맞긴 한데요. 민주당에 지금 나와져 있는 현실은 당장 2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고 네. 여기서 만약에 참패한다면 이 민주당의 대선의 패배와 함께 연동돼서 계속 이게 당이 침체할 가능성이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가 지방선거까지 책임지는 비대위원장을 해달라 이런 요청으로 보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그리고 난 이후에 8월달에 이제 전당대회를 해서 다음 당 대표를 뽑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뭐 7월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그런 이제 구상인 것 같은데 현재 지방선거의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출마자들은 현 비대위 체제로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대통령 취임식 있고 나서 20일 뒤에 선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아무리 뭐 정치에서 힘들더라도 다시 한번 이재명 후보가 비대위를 꾸려서 민주당의 혁신과 민주당의 선거에 대비하는 그런 또 한 번의 결단을 요구하는 그런 거라고 저는 봅니다. 노 교수님은 어떻게 좀 예상하십니까? 일단 우리나라의 정치의 문법은 뭐 선거에 패한 경우는 네. 개인이든 당이든 간에 상당 기간 좀 자숙하는 그런 모습을 원해요, 국민들이.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참 선거가 급박하다 보니까 뭐 그런 문법을 다 충족시키기는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 뭐 서울시장 출마 대표 뭐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성급한 것이고 본인에게도 그다지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에도 마찬가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비대위가 되든 뭔가 이제 새로 전당대회를 빨리 하든 어쨌든 해가지고 체제를 안정시킨 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개인적인 자격으로 무슨 뭐 네. 지원 유세를 한다든가 뭐 그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뭐 같이 뭐 서울시장 출마, 뭐 당대표, 뭐 비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본인이나 당에 저는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재명 후보의 그 직접적인 뭐 입장 표명이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예상을 한번 해봤다는 설명을 좀 드리겠고요. 정치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